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로 시작이 된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사회관계 장관들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체육계의 갑질과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태의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비리를 샅샅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성폭력 피해 접수와 진상 조사를 담당할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말까지는 합숙 훈련장을 조사하고 성별이 다른 학생과 지도자의 경우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격리를 의무화합니다.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사부터 회계까지 종합 감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계 비리 전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고 가해자와 사건을 은폐한 단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인권상담센터와 여성관리자를 배치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정부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체육계 비리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완전하게 혁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적 지상주에 기반을 둔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육계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긴데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체육계 오랜 병폐로 지목된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 문화를 개혁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달 안에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든 건 선수들의 교육 환경입니다. 메달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 훈련 방식인 합숙 훈련을 폐지하는 등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년체전을 폐지해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제대회 수상자에게 주는 연금이나 병역 특례 등 각종 특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올림픽위원회의 분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대한체육회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역할을 떼어내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으로 선수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자국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반박 증거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은 먼저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사진에 대해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 위협을 받은 쪽은 오히려 자신들의 초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そもそも私どもの哨戒機がですね韓国の艦艇にですね脅威を与える意図も理由も何もない。 우리 군은 사진 정보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적외선 영상과 캠코더 화면, 레이더 표시 화면 등이 아닌 사진 5장만 공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른바 군사와 외교가 복합된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무기 먼저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서 역시 핵무기 나쁘고 일본이 옳다라는 국제 여론전,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외교전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을 빌미로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일괄적으로 풀기 위해 우리나라를 외교 무대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우리 군이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담긴 사진을 우리 군이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의 사진 공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일본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필수라며 한국 측이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가 적절히 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현 1차관이 나가미네 대사와 면담하고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비행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대응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고위급 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서도 미국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미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보였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민간 투자를 언급한 직후 나온 반응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북미가 북한의 경제 건설과 관련한 미국의 상응 조치, 즉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ake a substantial step towards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and create the right conditions. It'll be the private sector that sits there. 이런 미국을 향해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월 평양 선언에서 이미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김 위원장의 결심이 담긴 추가 카드를 보여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구체적 조율까지는 안 되었어도 미 측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실무 조치를 지시한 거로 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는다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며 미국에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미 간 아직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돼 정상회담까지 양측 실무진 간 치열한 조율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하며 2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며 거듭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게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2차 회담 의지를 확인한 것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론하며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북한의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양보와 조치를 요구하며 기싸움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의 합숙 담판에 함께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귀국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북미, 남북 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모두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모두 미소를 짓고 헤어졌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시 최선희 부상과 단독 회담도 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을 아꼈고 북미가 조만간 다시 만나느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계속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어떤 정상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와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당장 2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들, 또 민생법안 처리 논의도 중단이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청사를 찾았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과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던 온라인 기록을 삭제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조 의원이 특보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의사 일정 거부와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외부적으로는 조혜주 위원 임명을 계기로 손혜원 의원 논란 등에 따른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당 내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이런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이제 앞으로 규탄 대회. 바른미래당 역시 조혜주 위원 임명을 놓고는 한국당과 공동행보에 나섰지만 국회 보이콧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면 2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당은 스텔스, 제1야당은 회피 기동이라는 전술로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당한 손혜원 의원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각종 입법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조혜주 위원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야당이 일제히 요구한 1월 국회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 압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정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평화국회 만들기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러시아 의원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국 경색을 풀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노동권 개선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국민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는 대신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경청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제도적인 대화의 틀이 마련돼 있는 만큼 노동계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도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 위원장은 고 김용균 씨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것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6%, 부정평가가 45%로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9명의 진상규명 조사위원 명단을 국방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이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넉 달 뒤인 지난 14일에야 논란 끝에 한국당 목세위원 3명을 추천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네, 영화 1987에서 고 이한열 열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강동원 씨.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2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YTN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경란 관장님 연결해서 기분 좋은 사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한열 기념사업회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1987년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뒤에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한열을 기념하는 사업, 또 이한열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전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알리는 사업, 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전시를 통해서는 이한열 이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년째 지금 이한열 장학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마다 이제 20명의 학생에게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현재 한 200명의 학생에게 누계로 한 3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장학 사업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을 전시하는 일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회 기금은 어떻게 마련되고 앞서 보니까 장학금의 액수도 상당하던데 보통 기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주된 후원 수입은 이제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후원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해 주시는 월 후원하고 특별 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 후원은 비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뒤늦게 알려진 강동원 씨 기부 같은 경우도 특별 후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거는 비정기적인 후원이시니까요. 그렇군요. 네, 사업회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우 강동원 씨 측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하고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법인이어서 매월 월말 결산 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연말에는 연말 결산 보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액의 특별 후원이 들어온 것을 눈여겨본 기자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회계 감사를 받았고 또 이사회에서 결산 보고를 했는데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신 당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네, 혹시 이번 소식 알려지고 나서 강동원 씨 측에서 어떤 반응이 온 게 있나요? 사업회 측으로?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특별히 연락을 주신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긴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사업회도 좀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께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 세대는 이한열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텐데 이한열이 누구길래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그 기념사업회에 후원을 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도 앞서 영상에 나갔지만 1987 영화 이제 강동원 씨가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한열 열사 맞고 나서도 우리 사업회에도 좀 영향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 월 후원회원이 이제 증가하는 폭보다 그 영화가 상영됐던 2018년 1월, 2월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그때. 네, 배우 강동원 씨가 여러모로 열일하셨는데 이번 그 기부가 알려지면서 아마 배은심 여사님의 마음도 꼭 그렇게 막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죠. 그리고 또 아드님과 관련된 일이 어머님께는 어찌됐든 아픔이지요.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알게 되시면서 강동원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 하셨어요. 아, 그럼 이번에 어머니도 이번 그 뒤늦게 알려진 이번 보도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강동원 씨는 이 배은심 여사를 위한 일에 또 이한열 여사를 기억하는 일에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업회 측에서는 이번 기부금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가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먼저 보내고 30년 동안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장에 항상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삶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지켜져온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삶이 어머님의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구술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으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그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익명을 요청했다는 부분 때문에 인터뷰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경란 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을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임종원 전 차장이 수의 입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를 거부한 만큼 검찰은 취재진을 피해 철저히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40여 가지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크게 바꾸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최장 20일까지 확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시점은 설 연휴가 지난 뒤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일괄 기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된 만큼 연루된 법관 가운데 기소 대상자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쯤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 기소를 앞두고 재판 공정성 문제로 증설된 3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고 임 전 차장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5일 법원 인사발령 이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법원이 밝힌 짧은 구속 사유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재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속뜻을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가장 먼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부가 아닌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 가운데 절반 안팎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대부분인 만큼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에는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됐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에 전직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중형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을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심의관이나 실처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의 그 증명의 정도하고 실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부당한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재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각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1인 시위를 막으려고 시민활동가들의 통행까지 제지한 것은
일반적 통행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모 씨 등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1인 시위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범기업 심일철주금과 후지코 씨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참여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민변공익변론센터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다음 달 초까지 전화나 메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오는 4월 말쯤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집안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28살 신모 씨. 살해 후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춘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 씨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심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에 직접 나와 심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만큼 피고인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단순 살인죄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들은 감안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했던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인 47살 이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버지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던 김 씨의 딸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상습범죄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 가석방을 완전 배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1절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이 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중국 시장도 공략에 나섰다는 이 회사, 이 회장 부부의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남편 전인장 회장과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전 회장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사이 아내인 김 사장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앞두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신병한 말씀을 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유령회사를 차린 뒤 계열사에서 포장 상자와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0년간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부부는 이 돈을 개인주택을 수리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빌리는 데 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기업윤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결 직후 삼양식품 내부에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슈는 되겠죠. 어떤 보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삼양식품. 하지만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시장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라면 회사 얘기인데 오뚜기 라면 봉지 안에서 황당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때 묻은 작업용 장갑. 조만간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모 씨는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오뚜기의 진짜 쫄면을 샀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뜯어보니 안에 흰 면장갑이 들어있던 겁니다. 여기저기 검은 때와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이 라면을 처음 먹기 때문에 이 장갑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물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장갑이 봉지 안에 들어간 걸까? 손 씨가 오뚜기에 항의하자 상담 직원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선처를 호소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장갑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것도 못 가는다면은 식품회사에서 어떤 이물질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 손 씨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해당 장갑이 공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갑이 함께 포장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이 가면 그거를 다 적어내더라고요. 그럼에도 장갑을 낀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오뚜기는 포장 과정에서 장갑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일부 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100%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사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제가 큰일을 책임져서 정말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지자체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페인산 자연방목 이베리코 흑돼지 10개 가운데 1개가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음식점과 유통매장 44곳에서 판매되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를 대상으로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가운데 5개 10%가 이베리코 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음식점 24곳과 대형마트 3곳, 대형마트 쇼핑몰 3곳, 인터넷 쇼핑몰 5곳, 정육점 9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7년엔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 행사,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변경하고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비나 눈은 관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 서쪽 바다로 이동하자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구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입니다. 기상항공기가 1.5km 상공 구름 속을 날며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비의 씨앗, 요오드 화은, 연소탄 2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비를 뿌릴 것으로 추정되는 먹구름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비나 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간 영광군 내륙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 현상은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광 쪽에서는 그 관측자가 아주 약한 안개를 보긴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관측적 증거로 측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 월요일 인공강우 실험으로 비의 양이 늘었는지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강우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달쯤 발표됩니다. 하지만 인공강우에 의한 강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실험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제곱미터당 9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륙에 들어갔을 때 15, 13 정도가 깨끗한데 지금 바다이기 때문에 9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내륙보다 많이 깨끗한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총 15회에 걸쳐 인공강우 실험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인공강우 기술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강우 기술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기상을 좀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 오늘이지? 오늘 같은 날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미세먼지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번 실험의 목적이 인공적으로 비를 내려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시험이었는데 그 목적에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왜 오늘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결론적으로 해서 인공강우도 제대로 관측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역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있을 실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이 15차례 예정되어 있는 실험의 첫 번째였거든요.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도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확립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이론 성과들이나 뭐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면 어떤 부분들은 조금 성과가 있을까요? 우선은 인공 비 씨앗을 뿌렸고요. 약간 습도는 높아진 현상은 있었고 안개비 현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비로 관측은 되진 않았습니다. 해상의 선상의 관측소,
그리고 육상에 있는 관측소로 봤을 때 강우량이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우가 늘어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비의 씨앗을 뿌렸을 때 실제로 비구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어느 정도 됐는지, 뭐가 미흡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인공강우 기술을 확립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강우 기술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듯이 인공강우 기술로 비를 내려서 미세먼지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국내외에 미세먼지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국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농도가 고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미세먼지가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가 안정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대기가 안정되려면 구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강우 기술은 아무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에 구름을 만들어내고 비를 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구름에서 비의 양을 늘리는 게 인공강우 기술이거든요.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는 이 인공강우 기술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가능성은 없다. 다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 구름이 좀 들어왔다. 그 구름에서 비를 내려서 미세먼지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공강우의 기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가뭄을 대비하는 하나의 기술로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강우에 대한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국이나 태국 등도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중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인공강우 기술은 가뭄에 대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의 양을 늘리는 데 치중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0.1에서 1mm 정도만 강우량이 느려도 인공강우 기술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실험은 중국과 태국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인공강우의 기술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시간당 10m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2시간 이상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강우 기술로 그렇게 굉장히 강한 비를 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강우 기술이 미세먼지 해결하는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첫 씨앗,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딘 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또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카타르와 8강전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6강 연장 혈투를 치른 지 이틀 만에 선수 22명 전원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등 120분을 쉬지 않고 뛴 선수들도 비교적 가벼운 몸놀림을 보입니다. 체력 회복이 급선무인 대표팀은 강도 높은 훈련보다 카타르전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술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 거 저희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팅한 것을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내일 또 경기장에서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8강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은 무서운 기세로 전력이 상승한 카타르전이 우승 길목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볼 점유율을 선점해 기회를 만드는 기존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면서 벤투식 빌드업 전술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good players technically and very fast players. We will have a very difficult game and a good challenge.
조별리그와 16강전을 합쳐 11골을 넣고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8강 상대 카타르는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평가받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주전 2명이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당찬 도전장을 냈습니다. The players are very confident, but at the same time we know that it's going to be very tough and we're going to be ready for the game tomorrow to try to have a good performance. 8강전부터 도입되는 비디오 판독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카타르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벤투호가 위기를 넘기고 4강에 진출할지 관심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내가 전화할 때 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죠.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아모르 파티의 주인공 가수 김연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대를 불문하고 요즘에 남녀노소 모두 이제 다 아는 노래. 네. 아모르 파티인데 네. 혹시 뭐 초등학생 애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알아보나요? 네, 굉장히 누나 하면서요. 근데 사실은 그 막 사진을 찍어달라, 뭐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아모르 파티 누나라 그래요.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누나. 아니고 애들한테는 그냥 아모르 파티 누나 이렇게 돼요. 별명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망토 언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뭐 맞아요. 듣기 좋은 별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맷돌 마이크, 맷돌 마이크. 맷돌 마이크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누나라고 불러주신다고. 네, 누나, 언니가 좋은 것 같아요. 예. 혹시 지금 채널 틀었는데 네. 김연자 씨 나왔다 했는데 또 아모르 파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모르 파티 한 소절 불러주시면서 처음부터요? 인사를 좀 그러면 어떨까요? 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이때 뭐 EDM 노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박석원 앵커가 워낙 팬이어서 팬입니다. 원래는 아유, 한 중간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네. 있었는데 첫 네. 질문에서 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수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뭐지 요구 사항인데 네.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원조 한류 스타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사실 원조시잖아요. 네. 네, 제가 15살에 데뷔해서 18살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다시 또 일본에 건너가서 다시 한 게 또 31년 전이고요. 그래서 그 원조 한류 스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모르 파티 이 노래도 일본에서도 좀 반응이 있나요? 지금 앨범으로 내긴 냈는데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네, 네. 그 지금 한류 선배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한류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런 아이돌 트와이스도 있고요. 그런 가수들 보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선배로서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노래만이 그 수출을 했거든요. 목소리 하나 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월드스타들은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춤도 댄스도 잘하고 물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엔 한류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텐데 당시의 그 한류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한류 분위기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차이점이 많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때 직접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했어야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도 지금 다 세계 공통어가 됐잖아요. 그런 말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 가깝고도 먼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뭐 우리나라 뭐
아이돌 가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지금 다시 만약에 환경이 네. 주어진다면 네, 다시 태어나면. 근데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아모르 파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01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네. 요즘에 이런 거를 역주행 차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다시 인기를 얻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발매 네. 즉시가 아니고. 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잖아요. 트로트 가수인데 갑자기 윤일상 선생님이 김연자를 위해서 준 곡이 EDM 아모르 파티였거든요. 작곡가가 윤일상 씨였죠. 네, 윤일상 선생님 작곡, 그다음에 이건우 선생님 작사, 타이틀은 이제 신철 씨가 붙여줬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뭐 우리 중장년층의 팬 여러분들이 뭐 노래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숨이 차다, 뭐 어디까지가 1절이냐, 그래서 빨리 접어버렸어요. 이거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더라고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혹시 따라 부르는 뭐 중년 팬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그럼요. 지금 같이 합창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이 SNS를 통해서 역주행의 계기가 됐다고 또 들었는데 어떤 계기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KBS 열린음악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오랜만에 그 아모르 파티를 불렀거든요. 4년 만에 그 PD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렀어요. 저는 사실은 가사도 잊어버리고 빨리 접었기 때문에 그 아모르 파티를 좀 익숙하지 않을 때 접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모르 파티를 그 열린음악에서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엑소 팬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그 팬들 중에서 아모르 파티가 너무 좋다. 45초만 시간을 내서 꼭 들어달라고 SNS에도 떠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붐이 돼가지고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하게 됐어요. 45초만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네. 원래 원곡은 길이가 한 3분 정도 되나요? 네, 3분 좀 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는 45초가 아니라 3분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좀 낯설어 하셨지만 원래 엔카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 EDM을 접목한 노래가 좀 낯서셨을 것 같은데 많이 좀 그 기간이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도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사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박자 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제 신곡보다 한 10배 이상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장르가 달라지면 아무리 그런 베테랑 선배 가수여도 어려운가요? 그럼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리듬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예,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뭐 세대를 아우른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신데 또 얼마 전에 대학 축제 가서도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 들었거든요. 뒤에 있는 화면이 아마 그 장소인 것 같은데. 네, 부산대학교인데요. 아마 대학 축제에 처음으로 간 곳이 부산대학교였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라는 그 칭호가 더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대학 축제에서 섭외가 들어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담이 너무너무 갔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축제에 맞는 노래를 선택할 테니까 가자고 해서 갔더니 너무너무 부산대학교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부산 주민 여러분들도 와서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멋지게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무대에 올랐던 후배 가수들도 계셨나요? 저는 아마 트로트 가수는 저뿐만 나머지 가수 전부 아이돌. 같이 그럼 같이 그 무대 준비하면서 후배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후배들은 굉장히 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깍듯이 인사하죠. 네. 그 이후로도 이 대학 축제 요청도 많이 들어왔나요? 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축제 요정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대학 축제 다니면 어때요? 젊은 친구들의 어떤 기운을 얻는다고 할까? 다른 축제와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열기가 대단해요. 대단해서 저도 같이 젊음을 얻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흥이 나가지고요. 대하는 자세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군요. 네. 자, 김연자 씨 하면 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게 북한에서의 공연일 겁니다. 2001년도 또 2002년도 두 차례 평양에서 단독 공연하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관련 평양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켜보셨으면서 좀 남달리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우리 아이돌 가수 여러분들도 달라졌지만 역시 그 남북 관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앞으로도 문화 교류가 잦아져서 좋은 흐름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평양이라든지 뭐 네. 공연을 간다고 하면 역시 아모르 파티를 부르실 건가요? 물론 불러야죠. 네. 네.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공연할 때마다 바로 생중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가 끝나면 바로 텔레비에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저는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이 생중계됐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모르 파티의 가사를 보면 연애는 필수, 사랑은 선택 이런 가사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연애는 쉽고 결혼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죠?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예. 근데 결혼은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싫은 것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예. 정말 결혼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김연자 씨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도 나오셔가지고 이런 싱혼? 네, 싱혼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던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연배에서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한 가꾸는 철학 이런 게 있을까요? 연애에서 좋으면 결혼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싱혼, 그러니까 싱글 황혼이라 그래서 황혼을 네. 혼자 충분히 즐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네. 김연자 씨께서는 싱혼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들에게 노래 좀 말고 전해주시죠. 노래 말고. 네. 저는 이제 노래 말고는 역시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못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거 많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좀 지금 삶을 즐기자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대학 축제도 가시고 김연자 씨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또래 가수들에 비해서 무대가 좀 많아졌지만 사실은 성인 중장년층 가수가 쓸만한 무대들이 좀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선배 가수로서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 그 트롯 프로그램이. 근데 요즘에 너무 없어서 아쉬운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남겨놔주신 주옥 같은 히트곡도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후배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김연자 씨도 활동폭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후배들이 그런 활동폭을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수나 배우들도 보면 이제 전 작품이 크게 히트를 치게 되면 네.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네. 혹시 차기작에 대한 부담 혹은 차기작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정말로 부담이 갔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윤희상 선생님 아모르 파티 해주신 윤희상 선생님과 이건우 선생님이 차작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지금, 아직 안 됐고요. 네, 공개는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요. 뭐 제목만 알려주실 수 없으세요? 제목도 아직 미정이고요. 미정이고요. 혹시 그것도 EDM 쪽? EDM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다른 리듬인데요. 역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리듬이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공개되나요? 네. 대략 언제쯤? 한 2, 3개월 안에 2, 될 것 3개월 같아요. 아니면 네. 아모르 파티 후속작이 나올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로 데뷔 45주년 되셨는데 올해가 좀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아모르 파티 다음 짝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제 해입니다. 황금 돼지띠. 그리고 제 생일입니다, 오늘. 오늘 생신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제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콘서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애는 필수, 사랑은 선택,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마약이 무려 426kg으로 전년보다 6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필로폰 밀수가 가장 많았는데 중국계 마약 조직의 밀수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의 여행 가방들을 펼쳐봅니다. 남직원이 좀 이상한 반응이 보여서 사치 검사 좀 하시라고. 언뜻 옷가지가 담긴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만
엑스레이로 살펴보니 있잖아, 아빠. 오케이. 넘겨. 가방 밑바닥에 은밀히 숨겨진 코카인 6.8kg이 발견됩니다. 밀수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태국 방콕에서 온 나사 제조 기계에도 필로폰이 담겨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숨겨진 양만 무려 112kg으로 시가 3,700억 원어치,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은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역대 최고량으로 통상 압수했던 양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마약은 무려 426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필로폰이 223kg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은 전년도보다 무려 600배나 많은 72kg이 적발됐습니다. 타이완 중련방 등 중국계 마약 조직 등이 우리나라를 불법 거래의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대만 등지 이렇게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마약 밀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반입되는 양 자체가 대형화, 조직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계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1년 전이죠.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아직 정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생긴 인명피해는 사망자만 45명에 부상자가 128명.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3분 만에 화재 진압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1층에서 생긴 유독 가스는 방화문이 열려있던 중앙통로를 타고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어려운 입원 환자와 고령 환자가 많았던 것도 피해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목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초기 화재 진압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거동 불편 환자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만 설치되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소방시설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병원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은 병원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됐습니다. 공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입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입소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어렵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이 소방법의 소급 적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은 지난해 6월 이미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중요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해 시행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홍역 환자로 추가 확인돼 이번 겨울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홍역 환자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17살 청소년으로 미국을 여행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이틀 전까지 17명과 12명의 환자가 기록된 뒤 더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홍역 발생 상황과 대응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역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에 대해선 여행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홍역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역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이 대폭 증가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로 늘리기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졸자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고졸 채용 비중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7.1%에서 20%,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 공무원은 2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신흥 종교 집단을 쫓는 박 목사라는 인물이 의문의 인물과 알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스릴러물 사바하가 다음 달 개봉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 보고회에서 배우 이정재는 오랜만에 현대물에 출연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요즘 주목받는 배우 진선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극이 참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박 목사라는 캐릭터에 대한 내면과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냈었기 때문에 스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런 뭐 무건 수행 뭐 그런 수행을 하는 지금의 현재 스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 강연자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늘 작업을 하기 전에 동영상이나 그런 걸로 좀 캐릭터를 좀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혜민 스님. 네, 혜민 스님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는데 얼굴은 혜민 스님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훈남이시고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너무 진짜 하여튼 되게 많이 보면서 참고를 했었고. 서울시가 경희대학교와 함께 서울을 찾은 외국인 9,9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아시아인은 명동에, 유럽, 미국인은 고궁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과 미주 지역 관광객은 치안에, 일본 관광객은 음식에, 유럽 관광객은 쇼핑에 흡족함을 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특화주택 브랜드로 청신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청신호 브랜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청신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생활 특성에 맞춰 면적을 기존 표준 평면보다 3제곱미터 넓히고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を受けた事実を裏付ける。 동영상을 공개한 건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真に実効的な防衛力を構築するために 기존 호위함 이즈모를 육조해 未来の礎となる真に必要な防衛力の姿へと。射撃用のレーダーを発出するということは大変異常なことであり、厳しくこのような危険な行為については中国側に自制を求めていくと。 日方也人为的炒作危机，制造紧张，抹黑中国形象，这一做法与改善关系的努力是背道而驰的。この力による変更への不透明、あるいは不透明な軍事費の増加に対しては、日本だけではなく多くの国々が懸念を示しています。这再次表明了日本政客掩耳盗铃的 狂妄和心虚，大家都可以看到，打破钓鱼岛问题现状的不是别人，正是日本自己。 일본 자위대 역사상 가장 큰 호위함인 이즈모, 센카쿠 열도, 중국명 하와이 다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万全の備えを
すること自体が日本に戦争を仕掛けようとする企みをくじく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これが抑止力です。島根県の所管とされました。竹島 is a legitimate and lawful Japanese territory. 일본 해경의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독도 근접 비행을 해서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동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한민족이 다 뭉쳐서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은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였습니다. 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네, 오늘은 YTN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네, 강아지 앞에 제법 큰 돈이 있습니다. 큰 돈이죠. 강아지도 대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표정인데요.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 강아지와 함께 편찮으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할머니가 강아지한테 용돈을 주면서 흐뭇해하셨다고 사연을 소개하셨습니다. 일상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뜻밖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은데요. YTN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나들이 하신다면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꽤 춥겠고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은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더욱 메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도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눈이 오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